이제 또 사임 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 블록체인 연계해가지고 이제 시장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쭉 얘기를 했고, 최근에 이제 또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그 가상자산 또는 크립토 자산, 암호자산을 갖다 이렇게 사고 파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확대가 돼가지고 일반 상행이, 그죠? 물건 사고 판다라든지 또는 소비할 때 이렇게 쓴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해외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 국내에도 좀 그런 인식이 좀 필요한데 좀 약간 부족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좀 준비할 것들이 좀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 차원에서 볼 때 이렇게 빠르게 좀 바뀌니까. 그리고 또 지금 트럼프 차기 정부가 또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큰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무슨 정책적으로 좀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동안에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이렇게 해왔잖아요. 우리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제 뭐 전치기 디지털자산 쪽에서는 이제 뭐 STO 뭐 이런 거 입법 하는 게 있었고, 또 가상자산 쪽에서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발행이 돼가지고 발행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문제점을 좀 이렇게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작년 7월달 시행이 됐는데, 사실 이제 그건 이제 유통시장의 그 어떤 그런 그 이슈고,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관련해가지고 좀 뭐 몇 가지가 있을 텐데, 한번 좀 업계 지금 또 계신 입장에서 정책당 쪽에서 정책 쪽으로 계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좀 필요한지 좀 말씀 주시면 좀 껴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이제 2017년에 저희 가상자산 당시 붐이 좀 일었을 때 가상자산 긴급대책을 이제 정부 합동으로 내놨던 적이 있고요. 그쵸. 그때 다 모여갖고 있죠. 그때 사실 굉장히 좀 강력한 조치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거래소 폐지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거래소 폐지, 폐쇄하지는 않았지만은, 우선은 가상자산 관련해서 뭐 대기업이나 금융권에서 가상자산을 다룰 수 없게 한다든지, 블록체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벤처기업 지위를 박탈한다든지, 뭐 법인의 어떤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행정지도로 들어갔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7, 8년이 지났는데요. 기본적인 정부의 스탠스는 아직 바뀌지 않은 것 같고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만 지금 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해외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가상자산이라는 거를 어떤 에셋 관점에서 새로운 투자 자산군의 하나로서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편입하고 다룰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하나고요. 두 번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기존의 어떤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금융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시스템에서도 어떻게 이걸 효율화하는 관점에서 적용을 시킬 것인지, 두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빠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근데 첫 번째로 우선은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어떤 하나의 자산군으로서는 아직 인정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요. 첫 번째 예시가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서 출시돼서 사실 해외 ETF를 현재도 많은 투자자들이 쉽게 증권사 앱에서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 어떤 대한민국에서만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ETF도 거래를 지금 금지시킨 상황이고요. 국내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 ETF를 출시하는 것도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기업의 법인 계좌 개설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고, 저희도 이제 최근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지위를 취득했는데, 가상자산 사업자가 되면 벤처기업 지위로 박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박탈될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좀 막고 있는 어떤 제도적, 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또 가상자산 그 직접적인 정책으로만 보면은 사실 가상자산도, 이런 가상자산이 우선 발행이 돼 유통이 되는 거니까. 사실 프라임에 맞게 발행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발행된 것들이 또 유통되는 거래소 그런 이제 세컨더리 마켓 유통시장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프라임에 마켓이 막혀 있는 거죠. ICO가 지금 발행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2010년에 만들어진 행정 지도가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인 그레이한 또는 좀 이렇게 좀 불확실한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그 좀 청사진과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빨리 좀 해소시켜서 해야 된다. 왜냐면 바깥에 지금 워낙 빨리 바뀌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 주신 거고, 특히 이제 뭐 아까 지금 얘기하신 거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해외에서 막 그 일어나고 있는 뭐 ETF라든지 또는 실질적인 이런 분들 갖다가 여기서 지금 또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사실상 이제 그게 무슨 뭐 정책적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는 거는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역차별이라든지 뭐 그런 시장의 어떤 불균형 이런 부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그거에 따라서는 또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불필요한 뭐 캡타 플라이, 네. 자본 유출, 뭐 국장도 있는데 또는 뭐 그것 때문에 생기는 뭐 요새는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 내가 그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고려해서 볼 때는 좀 물론 이제 이런 거 꼼꼼히 따져서 보셔야 되죠. 정책당 쪽에서 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플랜을 갖다가 청사진한테 짜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저도 작년에 이렇게 뭐 좀 국회 쪽에서 뭐 그런 게 좀 사회 보고 이제 했었는데 그 이용자 보호도 그 급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뭐 그 법안에도 나와 있었지만 결국 이제 후속적인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그 이용자가 제대로 거래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좀 제대로 되기 위한 인프라로서 뭐 이렇게 무슨 뭐 수탁 제도라든지 또는 평가 제도라든지 공시 제도라든지 또는 뭐 운용 또는 뭐 그 이전에 지금 아까 뭐 벤처로서 인정. 뭐 지금 그런 기업들은 그러면은 뭐 직원들한테 뭐 월급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이슈가 생기니까 그래서 뭐 법인 계좌 허용이라든지 이런 좀 이게 좀 나중에 본격적인 어떤 그런 발행을 허용해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작동하기 위한 그런 전 단계라도 좀 필요한 것들이 있다 했는데 지금 보시기에 뭐 좀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좀 순서를 밟는다면 어떤 것부터 이렇게 좀 해서 하는 게 지금 좋을까요? 업계에서 보시기에는. 우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그 ICO 가상 자산의 발행에 대한 부분은 국내에서 그냥 전면 금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 싱가포르 통화청 마스에서 2017년에 이미 ICO 가이드라인을 내놨거든요. ICO를 할 때 지켜야 될 어떤 최소한의 규제 그리고 이 불확실성을 없애주기 위해서 정부 공무원들과 굉장히 가깝게 좀 소통하면서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게 하면서 그 현재 있는 로펌이나 회계법인을 쓰도록 하고요. 꼭 뭐 준법감시인이나 이런 인력들을 필수 인력들은 뭐 현지인을 고용하게끔 이런 규제들을 굉장히 실용적인 어프로치를 합니다. 어떤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도 그렇고 산업 육성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실리를 추구하는 이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해외 자본들이 굉장히 그 싱가포르로 들어오고 싱가포르나 스위스는 초반에 ICO 시장을 잡으면서 해외 자본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오히려 이런 규제가 명확하다 보니까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도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어떤 거래소 위주의 개인 투자자 위주의 어떤 투자 시장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규제가 만들어지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투자만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기형적 시장으로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보호에도 오히려 역효과를 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법인 계좌가 안 되다 보니까 법인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주식시장에는 유동성 공급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들만 들어오게 되고 이런 차익 거래가 허용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불장이 왔을 때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투자자들보다 5%, 10% 많게는 수십 프로를 더 비싸게 이 가상자산을 사게 되고 가상자산 시세가 떨어질 때는 또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굉장히 안 좋은 그 다음에 해외에서 발행된 가상자산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그때서야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설거지를 하게 되는 이런 부작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갖고
또 이 가상자산을 운용한다든지 어떤 이걸 가지고 디파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억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다 보니까 새로운 산업군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억눌려지고 양질의 인재들이 다 해외로 많이 떠났거든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도 좀 부작용이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 이제 저항이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마련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상충 이슈가 있고요. 그건 사실은 이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이해상충은. 근데 이제 자충수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규모의 그 경제적인 이유도 말이 돼요. 이렇기 때문에 전에 왜 블록체인 처음에 할 때 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IBM이 아프리카에다 하겠다.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냥 아니 뭐 미국 여기 시스템 막 근데 뭐 JP 모간이 뭐 야 그 우리 차세대 저 시스템 하나 깔려면 인프라 깔려면은 한 뭐 6조 7조 드는데 작년에 깔았어. 이거 언제 지금 다시 가냐. 그러니까 이건 뭐 이해상충 이슈가 아니라 정말 그런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없는 데 가서 하는 게 낫다. 뭐 이래서 사실은 이제 그게 크게 보면 역사도 흥망성쇠 이후에 뭐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그러고 좀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기술 개발도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은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오히려 이제 그런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도 발달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심하게는 뭐 100분의 1 코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싹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도 뭐 좀 기술적으로 좀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경쟁을 하긴 했지만 업계에 있던 사람이라 이게 무슨 화폐냐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화폐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럼 뭐 화폐가 아닌데도 얼마 다른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 기술이 아니라 인프라로서 이렇게 쓰여서 여기에 얹어서 수많은 수익 모델과 새로운 산업들과 융합신선에 만들어지려면 정말 그럼 세상이 싹 바뀌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기술의 인기시 돌파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취약하거나 지원 또는 정책적인 그런 게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처리 용량, 처리 속도. 최근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웨스 3.0이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블록체인은 수평통과라는 그런 인프라고 기존의 이 버티컬한 인프라는 호라이즌탈이 아니라 버티컬 인프라는 그거 사실은 가장 극이 AI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두 개가 사실은 하이브리드로 만나면 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또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고 블록체인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거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것도 얘기하면 길어지지만 이런 수직적인 그런 관계는 앞으로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기업의 어떤 그런 다른 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빅테크 또는 이런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또는 소비자에 대한 그런 불공정 이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제어하려면 정보가 너무 커지고 그러면 시장이 망가지면 저는 솔직하게 시장이 망가지면 민주주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결국은 어쨌든 간에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이 호라이즌탈한 그런 것들이 일부 들어와야 되는데 또는 일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술적인 어프로치가 돼요. 그게 왜 3.0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왜 3.0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혹시 기술적으로 요새 뭐 양자 컴퓨터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좀 만나거나 뭐 이렇게 좀 확 좀 더 이렇게 막 한번 돌파할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우선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몇 가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은 좀 집중의 기술이고 블록체인은 분산의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AI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처리해서 어떤 답변을 내놓고 2차 가공물을 생산해내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가공물은 사실은 사람이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사람이 만들었던 이 가공물을 가지고 2차 가공물, 3차 가공물을 만들어내는데 이 1차 가공물의 IP에 대한 어떤 정당한 가치를 받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블록체인은 이 1차적 IP를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좀 트래킹해서 정당한 대가를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 기억에 구글이었던 것 같은데, 구글이 최근에 새로운 AI 에이전트 시연을 하는데, 이 AI 에이전트가 뭐 식당 예약을 해주는데, AI가 전화를 겁니다. 식당에 전화를 걸어서, 며칠 날 몇 시에 몇 명이 가는데, 예약을 좀 해달라고 식당 주인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식당 주인은 이게 AI인지 사람인지 모르고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몇 년 후를 생각해보면요. 전화를 거는 사람도 AI고, 받는 사람도 AI예요. 그러면 AI들끼리 소통을 해서 과금을 하고 돈을 주고받는데, 이거를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활용할 거냐, 내 뭐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걸 쓸 거냐, 계좌 이체를 할 거냐, 라고 봤을 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블록체인 상에 있는 어떤, 크립토 에셋을 가지고, 결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은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국내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은 좋은데 블록체인은 조금 꺼린다든지, 혹은 블록체인 기술까지는 좋은데 가상자산은 좀 터부시한다든지, 이런 어떤 선입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미래 세대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미 미국의 어떤 실리콘밸리나 이제는 미국 백악관에 있는 이 사람들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그 AI 크립토 차르로 임명된 분이 예, 소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또 밖에서는 자주 뵀는데, 네네. 또 이렇게 또 화면 앞에서 보니까 또 좀 새롭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제 우리 소부장님도 다양한 젊으시지만 다양한 경력이 있으시죠. 근데 네. 오늘은 하여간 가상자산, 블록체인, 또 스테이블 코인 이런 쪽으로 쭉 이어서 좀 말씀을 나눌 건데요. 네. 먼저 우선 본인 및 지금 현재 본인이 몸담고 계신 회사 간단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페이팔 CEO 출신인데 데이빗 sak스라는 이분이 AI 크립토를 같이 총괄하는, 우리로 치면은 뭐 과학 수석이라든지 경제 수석 이런 지위를 갖게 됐는데,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블록체인에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와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주저없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수년 전부터 이런 플랫폼 기업이 커지게 되면 블록체인 개념을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네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불공정 이슈가 점점 커지고, 그걸 막으려고 하는 그런 코스트가 소셜 코스트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거는 가서 좋지 않은 거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얘기하신 거 보면 하나 분배 문제, 네. 1차 결국 이제 데이터 주권 이슈가 나올 텐데, 맞습니다. AI 이꼬로 사실 빅데이터라고 지금 토톨로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내가 다 주고서 너만 똑똑하고 너만 돈 벌고 하느냐? 그게 개인적인 데이터 주권 이슈뿐만 아니라 국가적 데이터 주권 이슈하고 결부될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주고 트레이싱을 하고 투명 트랜스퍼런트하게 어떤 거래가 일어나고 이만큼 이익이 창출됐기 때문에 이만큼 줘야 된다는 것 갖다가 놓은 거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하려면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현재로서는 그게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이해가 되고, 그거 재밌는 표현이에요. 로봇 걸어보실까? 사실은 이제 지금은 저는 이제 IOH, IoT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지금 진정한 IoT가 안 하고 IOH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데이터를 만드는 건데, 결국 좀 지나면 IoT 정말 띵이 로봇이 선물 간의 거래를 통해서 만들 것이다. 그럼 결국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해킹이 안 되고, 딱 보존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으면 누가 그거를 믿겠는가? 물론 이제 이것도 해킹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자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는 철학적으로, 가치적으로 맞고, 그러면 또 원래 항상 철학적 가치로 맞으면 천재에 뛰어 들어가고 어려운 것도 다 해결해요. 처리 용량, 처리 속도 문제가 있는 것들. 그래서 지금 아까 미국도 그래서 AI와 블록체인 하는 사람 총괄을 하면서 거기에 기가 막힌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있다고 널려 있다고 하면 천재에 뛰어 들어왔을 것 같아 였겠지, 그죠? 우린 천재는 알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과 AI를 결합시켜가지고 블록체인은 이제 유일한 단점이라면 단점인 처리 용량 속도 문제 같은 거 지금 해결이 되고 조금씩 해결되고 있지만, 그런 것들 갖다가 하게 될 때 이제 또
웹 3.0도 그걸 얘기하죠. 이게 웹 3.0. 아니,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부르든 간에, 그런 쪽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정책당국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워낙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우리가 좀, 준비해서 하나씩, 그 유통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그 문제를 갖다 좀 더 잘, 어드밴스 하기 위해서, 아까 뭐 법인 계좌, 또 뭐 수탁 이슈, 공시 평가, 뭐 이제 운용 이런 이슈가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좀 이렇게 산업혁신들 발행시장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뭐 경제학을 좀 배운 사람들은 저는 항상 그러거든. 유통시장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기자님 잠깐 쳐다봐요. 유통시장 갖고 뭘 더 어떻게 산업화가 되냐. 응? 유통시장은 저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인데 그건 밸류에이션 아비트러지 시장이다. 투자자들끼리 들어가고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 싸다고 생각해서 사고 어떤 사람 비싸서 파는 건데 그런 시장 갖고는 산업화가 안 된다. 산업화를 도울 수 있지만 그래서 세컨더리 마켓이지 프라이머리가 아니고 그래서 프라이머리 쪽이 나와서 자금 조달 필요한 사람이 고용도 하고 뭐 설비도 갖추고 생산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시장이 있어야 거기에 투자 시장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준비도 사실 육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용자 보호뿐만이 아니라 육성 이런 단계를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십사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지금 민간 쪽에서 뭐 어떻게 뭘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비밀이 뭐 우리 DSR 하면 같이 해야 되니까 어떤 민간 쪽에서 어떤 우선 이제 아까 그 ICO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ICO 얘기 잠깐만 하고 제가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그 전세 가상자산 그 시총을 볼 수가 있는데 3조 6천억 달러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5천억이 좁는 5천조가 5천조가 넘는 시장이 됐는데 국내 이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합쳐서 2천조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보다 2.5배, 3배 가까이 되는 시장으로 커졌습니다. 사실 ICO를 전면 금지하다 보니까 저희가 GDP가 전 세계 GDP 한 2% 되니까 그중에 100조 정도는 우리로 돈이 왔어야 되는데 놓쳤다는 거. 이거 좀 굉장히 안타까워서 말씀을 해주셔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 우선은 발행시장 쪽은 좀 많이 놓치긴 했는데 그렇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경제 시스템, 금융 시스템을 효율화한다는 관점에서는 아직 남은 기회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많이 있는 거죠? 아직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저는 이제 중국도 좀 그냥 중국 연구원 이렇게 해서 중국이 막 끌어당길 때 하이국이라고, 그러니까 뭐 바다거북 다 두고 중국까지 돌아오는 거지. 유학한 또 돌아오는 밖에 그것도 장려하고. 지금 기술자도 많이 나가는데 우리 다시 불러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아는 똑똑한 친구들도 뭐 아부다비 최근에는 많이 가 있고 싱가포르야 싱가포르, 미국, 일본으로도 또 요즘 많이 가더라고요. 일본이 디지털 선언 기시다 전통이지만 디지털 선언을 하고 나서 사실은 우리가 저기에 대해서 일본은 지금 잘 안 연구를 안 하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자산운용 입국을 했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제2의 메이지 유신이에요. 맞습니다. 자산운용 입국이 아니야. 내용을 자세히 여러분들 보시면 벤처 입국이에요. 벤처 입국, 신선 입국. 나중에 그것도 한번 다루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나온 지가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한국 기술 수준이 미국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아직까지는 큰 격차가 없고 지금 시작해도 이제 굉장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DSRV라는 회사는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검증 운영 측면에 있어서 밸리데이터라는 업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에서 한 10위 안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밸리데이터 그냥 간단하게 좀 쉽게. 밸리데이터는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예로 들자면은 이 거래한지 뭔지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거래 기록을 이더리움 네트워크 같은 경우 15초의 이더리움이 이제 한 블럭씩 생성이 되는데 저희가 100개 이더리움이 생성되면 그 중에 이제 한두 개 블럭을 생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블럭 안에 있는 거래 기록이 유효하다고 저희가 확인을 해주면은 전 세계에 있는 저희와 같은 밸리데이터들이 크로스 체크를 해주고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되면 전 블록에 연결이 되면서 이 거래 기록이 확정이 되는 거죠. 저희와 같은 기록 검증자들이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이 24시간 굉장히 수많은 참여자들에 의해서 크로스 체크를 당하고 해킹이 되지 않고 위변조가 되지 않는 이런 안전한, 굉장히 안전한 보안 시스템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라는 거는 하나의 그 데이터베이스, DB라고 볼 수 있고, 어떠한 기록을 이더리움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메이저 네트워크 위에 새기고 나면은 위변조 해킹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걸 썼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싸게 썼던 것들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씀으로써 훨씬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분야가 있다라는 거고요. 모든 분야는 아닙니다. 이 뭐 저장 용량이나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이 이것에 가장 맞는 섹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잘 활용했을 때 어떤 결제라든지 송금이 굉장히 저렴하고 효율적이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위에서 결제 송금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네트워크 위에서 결제 송금뿐만이 아니라 돈을 주고 받을 수 있고, 이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돈을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 계약을 보낼 수 있는 거고, 금융상품이라는 모든 금융상품 사실상 뜯어보면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정해진 금액을 저에게 주는 계약인 거고요. 뭐 예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돈을 이만큼 기간 동안 맡겼을 때 정해진 이자를 받는 계약인 거고요. 뭐 증권도 그렇고 파생상품도 그렇고 다 각각의 계약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 위에서 금융상품이 자유롭게 전 세계에서 오고 가고 사고 팔리고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뭐 보험사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자산 운용사들이 더 이상 저렇게 커다란 건물 안에서 수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뭐 방문을 하거나 혹은 창구에서 고객들을 맞이하면서 금융거래를 하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편리하게 어떤 분쟁의 소지도 훨씬 줄이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미 이제 미국의 블랙락이라든지 피델리티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토크나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토크나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라는 신문 기사를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미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미국 국채를 팔고 있고요. 사모펀드를 팔고 있고요. 비상장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또다시 미국으로 몰려가고 그 상품들을 수요하게 될 것이고요. 반면에 한국 금융 상품은 원래도 별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이 없는 상품이었는데 사고 팔기도 불편해요. 공개가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글로벌 국경간 거래를 하는데 규제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한국 금융의 경쟁력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애플페이가 이제 한국에 본격적으로 상륙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페이를 가지고 애플과 삼성이 그래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경쟁할 만한 유일한 기업이었는데 삼성페이가 해외 나가서 쓰면은 잘 안 됩니다. 불편하고. 그렇다면 이걸 앱3를 활용해서 한번 세계 시장을 공략해 보겠다라는 시도를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시도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뭐 그냥 규제에 막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 좀 답답하긴 한데 하여간 또 우리가 또 빨리 준비하면 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또 뭐 들으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나 작년이죠. 작년 초에 우리 비트코인 현물 ETF 네네. 1월 달에 네네. 5월 달에 또 이더리움 현물 ETF 미국에서 이 SEC 증권관리위원회 이제 승인이 나가지고 상장이 됐고, 또 5월인가 또 그 말씀하신 그 블랙락의 비들장이 있다는 비들 발음 따기 이상하다. 그러니까 빌드를 갖다 일부러 비들이라고 했더니 내가 그 비들에서
사실은 이제 일종의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인데 네, 거기에 이제 그 담보 이걸 갖다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네. 부채로 사는데 부채 그거에 이자가 지금 말씀하신 쌓이는. 것뿐만 아니라 네, 네. 국채 사는 것도 있고 비들의 네. 뭐 그 IP 공모 뭐 이거 하는 것도 비상명도 하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습니까? 또 이름 딱히 또 있나요? 비들 말고? 제가 비들 말고 나머지 사례는 또 다른 거구나 이름이. 네, 제가 이름은 뭐 별 개로 또 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구체적으로 상품 이름까지 생각이 나지 문제가 않고. 그러니까 비들은 예. 이제 우리 뭐 단기 국채 중심으로 한 미국 네, 국채가 네. 사는 거고. 네. 야, 그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그때도 보니까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도 그다음에 이더리움 현물 ETF의 그 어떤 그런 그 임플리케이션은 뭐냐? 결국은 기존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주식시장에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주식 사던 팔던 사람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사실은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펀드 통해서 이렇게 사는 거고. 그러니까 전통적 시장에서 가상자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서 막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비들을 삼으로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비들이 미국 국채 사는 거니까 네, 네. 미국의 전통적인 그런 그 채권 시장, 네. 증권 시장을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맞교환을 하고 공급이 맞교환을 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다양한 상품들이 연계돼 갖고 뭐 알스케어 같은 것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상관관계 갖다 나눠 갖고 펀드가 그러면은 상관계 낮은 쪽을 계속 또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자산운용 쪽에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같은 리스크 대비 expected return 기대 수익률 같은 높일 수 있는 쪽에다 투자를 한다. 그게 기본 불문율이거든. 그것 때문에 맞습니다. 미국의 이제 그 401K에서 에리카 법도 만들어졌고 했던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막 굉장히 다양하게 막 기관 조감도 들어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은 그런 걸 만들어 놔야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기관들도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고.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이라는 뭐 싫든 좋든 간에 가장 강력한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그 리더가 네. 이런 쪽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가 좀 발빠르게 이쪽에 우리 또 팔로우는 좀 그래도 좀 하여간 정평이 있잖아요, 한국이. 그래서 네. 좀그 패스트 팔로우 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국내 시장도 좀 그렇게 좀 다양하게 만들고 해외 자금이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가상자산 통해서 전통시장으로 전통시장 통해서 가상자산으로 갈 수 있는 구조를 갖다 이렇게 네. 좀 만들어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한국 분들이 워낙 저력이 있으니까 네. 잘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쉽지만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서병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야 좀 더 해달라 그러면 바로 좀 이렇게 뭐 몇 분 뭐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면은 연락을 주시면 바로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나와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간 장시간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